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8% 내린 24,682.3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8% 하락한 2,711.9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낮은 7,345.2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1.50에서 1.75%로 25bp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경기를 낙관하면서도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올리지 않는 등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정책 포석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차례로 유지했지만 내년은 이전보다 한 차례 많은 3차례로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연준의 목표라며 물가 상승이 가속한다고 할 만한 지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또 주식,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자산 가격이 역대 기준보다 높지만 주택시장은 아니라면서 이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무역전쟁 우려가 당장 경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 적자 확대 등으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281억 6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2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250억 달러였습니다. 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3분기에 2.1%보다 늘었습니다. 2분기에도 2.6%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에 에너지 업종이 2%대 올랐고 그 밖에 소재와 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금리 결정과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투자 주체들이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특히나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약관 마감이 됐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팔자세 속에서 지수는 890대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글로벌 시시각각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있었느냐였을 것 같은데요. FOMC 회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들을 거고요. 또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같은데 네. 앞으로 움직임 어떨지 좀 함께 봐주십시오.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던 것은 충분히 아시았던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자, 이제는 뭐 과거의 제니 앨런 의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인물이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죠. 보신 것처럼 좀 발표하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르는 등 제니 앨런 의장에 대한 패턴을 보셨던 분들은 약간 좀 생경하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월가에서는 바라보이는 것 같고요. 앞서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까지 미국이 6번째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좀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 관련돼서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얼마나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잠깐 좀 짚어볼 부분인데요. 네. 자, 무엇보다 미국이 이제 2015년 12월 달, 제가 화면에 잠깐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이제 제로금리를 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6번째 모습까지 속에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림으로써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 6번 올렸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나 올릴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올릴지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왜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하락했을까 그런 부분인데 뭐 여러 의견이 좀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페이스북 관련돼 가지고 예. 이것이 결국 트럼프 전 그 선거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인데요. 페이스북이 이제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밀렸습니다만 어느덧 지난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오늘은 약 0.7% 상승했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아마존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제는 미국 기업도 인터넷 중심으로 또 다른 트렌드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 상당히 유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FOMC로 넘어가 보면요. 예. 기준금리를 과연 얼마나 올릴까? 이런 3번, 때론 4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제롬 파월의 의장에 대한 지금 보셨던 제롬 파월의 의장의 어떤 테스크 스크립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금리 올렸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또한 인플레이션도 FOMC 때 목표가 2%를 롱런, 즉 길게 보면 도달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As you already know, 즉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즉 기준금리가 이번 3월 달에 올리고 있다는 것은 월가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레주얼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도 올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릴지 몇 번 올릴지 그런 부분인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점도표 즉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이거 점으로 찍고 오는 편인데요. 작년 말에는 연준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는 한 3번이나 4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 세 번째 선을 보면 2%에서 2.25%까지 즉 4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게 작년에 코멘트 했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이제 올해 거죠. 올해 보면은 4번 아니더라도 최소한 3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몇 번 올릴 것입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는 3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20년까지 많게는 3.5% 때로는 4%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이제는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현재까지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직전 제니 앨런 의장은 이런 얘기했죠. 시장이 눈치를 채면은 그때 금리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앞서서의 어떤 기자회견의 기본 코멘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제롬 파월 의장도 시장과 상당히 소통하겠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어떻게든 시그널을 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안도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리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도 물론 최근 들어서도 뭐 무역전쟁 이런 얘기하는 무역전쟁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쉬운 말로 놀고 있어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소위 엇박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조 5천억의 감세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나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례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12월 달 이후에 1월 달, 2월 달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는 평가가 앞서서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앞으로 몇 번 올리더라도 미국 경제는 현재까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발 악재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투시 마카 속에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정도 해소가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잡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대중국 관세 무역 제한 패키지를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 관세 패키지가 단행이 됐을 경우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로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부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중국 기업의 어떤 물건들이 미국에 올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는 관세가 부과됐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세금을 즉 국세가 더 많이 유입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뭐 몇 가지 페이퍼를 보면 뭐 작게는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2조, 많게는 600억 달러, 뭐 64조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32조가 벌어들이고 많게는 64조를 벌어들이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한번 어저께 글로벌 증시를 잠깐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어떤 얘기가 있었죠? FOMC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관망세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 상당히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어제 관련돼서도 홍콩의 주식도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중국발 관세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현재 그 아시아권에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 중국이 결국 당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의 중국이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수출 1위가 미국이었고 수출 2위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수출 1위로 국가가 올랐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양대적인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도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자, 미국이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때 미국이 그만큼 상당히 관세가 높음을 통해서 미국 내 국민들이 그만큼 비싼 생필용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비행기 내가 많이 사줄게 이런 얘기했는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며칠 전에 보잉의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이 예상보다 컸는데요. 아신 것처럼 보잉의 주가가 2017년도 작년에 상당히 주가가 좀 올랐죠. 눈에 띄는 것들은 3월 달부터 보잉의 주가가 하락을 너무 급락했다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주당 327달러에서 오늘은 330달러까지 갔지만 어떻게 보면 32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미국에는 기업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보잉을 비롯해서 미국발 항공기 어떤 수입 이런 부분도 안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선방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생자는 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다만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고민입니다. 한국이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을 통해서 소위 미국을 수출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 대북 관련돼서 상당히 뭐 페널티 부과한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중국의 어떤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을 하고 그게 수출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간에 하게 된다면 한국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철강 관련돼서 소위 무관세, 관세를 없애게 하려고 그러면 중국 관련돼서 부정적인 관계로 입장을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사 페이퍼 그리고 한국은행 페이퍼가 2018년도에 한국 증시가 좋다는데 제가 볼 때 그건 현재까지 얘기고요. 자,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흔들린 가운데 있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가운데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한국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파워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속에 결정되는 것이지 한국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는 없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국면에 서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주식 시장에 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저께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좀 오래 했는데 예. 어제 FMC 전날 페이퍼는 그겁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예. 다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미 그 금리가 역전이 됐죠. 한국이 지금 1.5% 그리고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1.5에서 1.75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매수매도 올라왔는지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처럼 기준금리 올린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월가에서 알고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9일부터 13일 이때는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방향성 아직 정해지지 못하는 걸 보면 많은 증권사 페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는 자금이 유출된다. 그런 부분들을 최근 데이터 유의성으로는 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팩트가 주가에 대한 팩트가 아니고요. 금리에 대한 팩트입니다. 자, 미국이 기준을 올렸다면 어쩌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사청문회를 통과했죠. 예. 자, 그렇다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 올릴 수 없지만 한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미국 금리가 올리더라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몇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는 올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지금 추경이 준비되고 있죠. 추가 경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경제가 올라가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한국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 금통위가 7월 정도에 기준금리에 올릴 수 있다는 거 예견한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 중국발 악재에 통해 하락했다면 불확실성 해소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철강 무역을 비롯해서 소위 이런 보복관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2분기 트렌드는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또 환율이 움직일 것이고요. 또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도 그렇지만 4월달과 10월달은 미국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 의혹국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부터 환율을 또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 관련돼서 외국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여러 가지 팩트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갈지는 외국인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극적인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습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4년 임기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향후 한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떨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FOMC의 회의가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1.5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1.75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FOMC 쪽에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이슈였냐. 비둘기파적인 매파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만히 뒀습니다. 올해는 점도표가 3번 정도 찍히는 거, 즉 올해는 3번 정도 인상을 할 거야 라는 얘기. 그렇지만 내년입니다.
내후년은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좋게 만들어버리면서 점도표가 점이 더 찍히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한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실제 금리차가 역전이 돼버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굳이 선진국, 우리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데 굳이 우리 리스크 있게 신흥국에 돈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자금이 많이 이탈이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에 아마 금리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중하게 계속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에 대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찾아보겠다라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완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서는 좀 박수를 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식의 표현을 해줄지가 가장 오늘 시장의 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환율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지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총액 2조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게 되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순환 출자 과정이 좀 많이 얽히고 설키고 많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이번 정부가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개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넘버 1, 2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아직 현재 이러한 모습을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현대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지배구조를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되는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등 도입 같은 주주의 권리를 좀 많이 향상시켜주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사회이사와 지배주주의 경영진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포함한 10개의 핵심 원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에 좀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또 금융위원 쪽에서는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해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할 거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명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이런 악재나 이런 폐해가 조금씩 사라지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는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느 쪽이 될까요, 차장님?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게,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펀더멘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실적으로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가 2주가 좀 덜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월 초부터도 조금씩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하향된 게 멈춰졌고 오히려 상승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컨센서스에 대한 흐름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건 결국은 별로 IT입니다. IT에 대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바로 이 IT에 대한 얘기인데요. IT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빅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사이클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빅사이클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도 IT를 필두로 해서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인플레이션 국면에 지금 현재 이제 진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호 총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천천히 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바로 이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씩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10일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는 3월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또 단연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일 계속 그 등락폭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IT나 이렇게 경기 민감주, 금융주 쪽은 좀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수준이 높지 않고 금융시장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인상이 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분명히 시장은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보호무역 이슈가 우려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모멘텀이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은행주들, 바로 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한국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이 아마 거기에 관심 종목으로도 꼽힐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는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봐야 한다라는 조언이신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안 여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이 악재성 뉴스에 어제 또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 바이오주들은 꿈을 먹고 크는 기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는 항상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꿈을 계속해서 펀드멘탈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좀 펀드멘탈,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오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개인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최근 2-3일간은 계속해서 이런 바이오 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네이처셀이 좀 악재가 좀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어제 하한가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급부로 실제로 바이로메드나 이런 다시 줄기세포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 파미셀 같은 이런 주식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좀 분명히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서 10월 달까지는 IT가 계속해서 주목이 됐었고 11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좀 쉬면 다시 다른 쪽에 있는 실적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주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보수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정이 있거나 임상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좀 홀딩을 하셔야 될지, 아니시면 정말 극초단타를 여러분들이 꼭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약 바이오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FOMC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 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올해 점도표 3번이 찍힌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내후년을 더 너무 좋게 지금 현재 얘기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강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4%가 넘어가는 이런 2020년이면 4%가 넘어가는 수준이 나버릴 것 같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저금리 상태에 계속해서 놓여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금융주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강조를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는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 주식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고조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저점은 분명히 2,450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 이하로 내려오면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툭툭툭 치어 올라갈 거니까 강한 지지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죠. 바로 이 남북 분단에 대한 이런 얘기.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어떻게 3자 정상회담을 해보자라는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큰 로드맵이 점점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한 단계 더 점프업이 할 수 있는 분명히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보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연결에 앞서서 잠시 어제 종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함께 보시죠. 예, 코스피가 전일에 0.02% 조정받으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과를 앞두고 국내 증시 주요 투자 주체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2,4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54%, 또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졌고 8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죠. 예, 주간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투자 주체가 뚜렷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장 이후로 또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말씀 일부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었지요. 예, 어제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셨을지, 또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네들 우선은 320 일지수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위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내려오는 모습들에서 지속적으로 아직은 추세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위쪽 상방 제약을 막고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제 FOMC 나온 이후에도 출렁거리는 모습에 저가들 321지수를 지지하고 322지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여전히 혼조세 양세를 보였던 상태고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FOMC는 1.5%에서 1.75% 인상은 하나 경기는 낙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준 금리 횟수는 늘리지 않은 듯 초반에는 굉장히 해석 자체를 엇갈리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목표지만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목표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 건데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신호로는 보지 마라. 한마디로 FOMC는 온건한 매파나 혹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여버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은 아직 혼조세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온건한 매파 혹은 시장의 기대보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인 FOMC 자체가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322지수 중심으로 윗구간, 아랫구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 윗구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은 윗구간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나 그걸 확정해서 싸우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그게 확정적이었다면 야장 때 이미 323 이 윗구간을 돌파 안착을 한 모습으로 끝났을 거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이 구간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눌림목으로 들어와서 야장은 322지수에서 마감이 돼버린 상태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보합 혼조세 관망장세라고 저는 볼 생각이고요. 323지수 예상 저항에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20.50까지 야간장 그림을 보시자면 323지수 여전히 저항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320.50까지 가능성.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 혼조세 양세가 지키지 못한다면 아래 구간을 그대로 열고 아직은 반등 매도 전략들 유효하겠다고 본다. 자, 일봉상 그림들 잠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그림들 아직 얘네들 저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윗구간 올라가더라도 추세 저항들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에서 돌파 여부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가로 저항점 아직 강한 자리에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나 혹은 온건한 매파적인 성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장은 얘네들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시장은 매수로 인정하고 싸우기는 아직은 빠르다, 이르다는 생각에 보합권 매매 전략들, 상단부 매도의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매수 전략들 보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온건한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네, 우선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제까지 저희가 이 수렴 구간에 중심에 놓여 있었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는 매수, 그 다음에 윗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매파적인 성향이 강할 거라고 시장이 예상했기 때문에 온건한 매파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대 예상치보다 금리 인상 속도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나 횟수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온건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여전히 수렴 구간 위아래 갇혀 있는 상태로 끝났다. FOMC 향방응 영향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아직은 부합 혼조세 안에서 그대로 마무리된 그림이다. 그래서 얘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 결과의 시장 영향들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해외 선물 쪽도 그렇게 볼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는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구지수들, 지지력들까지를 약간 더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보합권 매매를 좀 더 유지하되 보합권 상단부, 하단부를 좀 더 열고 나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로달러 어제 구간에서 지금 다시 아래 저가에서 반등한 아이들 1.23, 730대 돌파를 다시 하면서 얘네들은 다시 고가 자체로 올라왔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보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고가 저가 여전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유로달러는 좀 더 상단부를 열 생각이고요. 1.24540까지를 열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돌파한 저항점들 1.2410대를 지지력으로 보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간들을 혼조세 예상을 한다. 아직은 눌림 매수 전략으로 좀 더 달러의 약세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부근 정고점부터는 추격하지 않는 보합권 매매 전략. 달러 인덱스 설명드렸다시피 여부는 좀 더 열지만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들 유효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아직은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미장에서는 얘네들 저항의 매도 전략들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골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골드가 달러 인덱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골드 먼저 볼 생각이고요. 자, 우선 골드는 좀 다릅니다. 골드는 어제 고가들 다 찍었다고 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1336.5 자리들 다 찍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오늘 반등 시에 1335에서 그 다음에 아래 지지력들 1328 얘네들 부합을 봅니다. 한마디로 유로달러는 좀 더 열지만 골드는 어제 고가를 넘지 못하는 애들로 부합권 매매 전략. 그래서 오히려 골드는 반등 매도, 그 다음에 눌리면 매수, 부합권 매매에서 오히려 유로달러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온다면 반등 매도 전략을 먼저 펼칠 생각이다. 그래서 이 구간들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은 유로달러와 같은 구간들의 지지력이 될 거고요. 단 고가를 추가적으로 높이지 않는 유로달러와는 다른 전략법을 행한다. 한마디로 이 추세 지지력들, 라인들, 그 다음에 채널 구간들, 이 구간 안에서 노는 전략들 그대로 펼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가 있었죠. 자, 저희가 63.50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힘을 내면서 매수 쪽은 65.70 자리가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도 얘네들 매수 쪽으로 시원하게 먹지 못하고 허무하게 65.70대를 열어줘버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것처럼 우선은 65.70 자리가 왔고요. 그 자리는 일봉상의 고가 전의 저항점들이죠. 자, 오늘은 65.5060을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65.20대를 테스트하러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4.60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열려있는 65달러 부근에서의 중심 부합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보자면 얘네들은 큰 채널에 추세 저항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의 얘네들 저항이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나 여전히 이 구간들 윗구간에서 66달러를 돌파하는 구간들 쫓아가진 마시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뚫더라도 아직은 65달러 부근에서 혼조 양세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어제는 봄의 한가운데라는 춘분절기였지만 날씨는 겨울이었죠. 오늘도 아침 기온 서울 1도로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지만 역시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늘은 대부분 지방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점차 개겠는데요. 다만 출근길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 11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 미세먼지 농도 높아집니다. 강원, 영동은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도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때가 있겠고 낮 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